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목적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56페이지 펴놓으실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서 56페이지 펴놓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먼저 민법의 의 배웠죠. 민법의 의. 민법은 뜻이 뭐였어요?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랬고, 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고, 법 규범의 특성상 법률 관계는 중요한 특징 하나 있다 그랬죠.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세자,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는데, 법률 관계가 먼저 만들어지는 순서 제일 앞에 여기 법률 사실이죠. 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랬네요. 요거 제가 매매계약 가지고 설명했죠.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 다음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갑은을한테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법률 사실. 그 다음 합치가 돼서 생기는 매매계약은 얘는 법률 요건, 그리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효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다시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은 뭐라 그러죠? 법률 사실. 그 다음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라 그래요?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의 결과는 뭐라 그러죠? 법률 효과. 그래서 다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효과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 이걸 합해서 한 단어로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변동이라고 그러죠. 변동.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하고,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를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 구조 꼭 외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우셨죠? 이렇게 발생을 두 가지로 나누면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게 뭐죠? 요게 원시 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게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모두 다 넘어갈 때는 어떤 표현을 쓰죠? 이전적 승계.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중 어느 하나만 넘겨받을 때는 설정적 승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적 승계를 두 가지로 나누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개별적 권리 취득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게 특정 승계고, 하나의 권리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하는 경우, 즉 한꺼번에 왕창 취득하는 경우를 포괄 승계라고 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변경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변경의 세 가지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 중에 힘이 바뀌는 경우가 무슨 변경이죠? 그게 작용의 변경이었습니다.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본질이 바뀌는 게 질적 변경이고, 본질은 그대로 있고 양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이게 양적 변경. 다음 권리 자체가 아예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절대적 소멸이고, 권리 자체는 살아있고 전주 앞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게 이게 상대적 소멸입니다. 그러면 이 분류 중에서 내용이 똑같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내용 똑같은 세 가지가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은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다 이전적 승계의 예로 제가 설명한 게 뭐죠? 이전적 승계의 예로 설명한 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설명했죠.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전적 승계였었습니다. 이전적 승계는 발생의 관점에서 본 거고, 주체의 변경은 변경의 관점에서 본 거고, 그다음 상대적 소멸은 소멸의 관점에서 본 것일 뿐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이 주상이에요.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은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 세 가지가 뭐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다음에 요 법률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따라서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요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뜻이 뭐였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네요. 다시 법률행위는 무엇을?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요 법률행위는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한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네요. 그러면 법률 요건 두 가지 중에서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원하는 대로 바랬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이 법률 행위가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 요건 두 가지가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 일반적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춰야 되는데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확가적사였었습니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거 갖춰야 되고 네 번째 세 번째 의사법의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춘 경우에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되죠. 이때는 실제 당사자가 무한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상 꼭 구별해야 될 게 무효와 불성립이었죠.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성립은 애초부터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거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고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무효와 불성립은 개념상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꼭 말해볼까요? 불성립은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거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거고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이게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종류 공부했네요. 법률행위 종류 먼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먼저 단독행위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네요. 먼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지는데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 세 개 외웠죠. 뭐 있었죠?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쉽게 푸니까 꼭 외우고 있기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뭐죠?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게 동철이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막 포기한 거죠. 동철이 먼저 동의, 철회, 상추 먹고 할 때 상계, 추인. 그다음 취 뭐죠? 취소. 해가 두 개죠. 해지. 그다음 포기죠. 채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 그리고 대리권 주는 거, 수권행위. 이렇게 10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도 있고 물권 계약도 있고 가족법상의 계약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합동행위에 하나 외운 거 있죠. 회사 만드는 거 그게 뭐죠?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법률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또 구별할 수도 있죠.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할 때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먼저 채권행위는 뜻이 뭐예요? 약속이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그래서 채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행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다음 채권행위는 그냥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그냥 약속만 하는 거니까 채권행위를 할 때는 그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냥 소유권 이전해 줄게라고 약속만 하는 거니까 채권행위를 할 때는 굳이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행위는 다르다 그랬어요. 물권행위는 뜻이 뭐예요?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원래 물권적 단독행위도 있고 물권 계약도 있고 물권적 합동행위도 있는데
개념 이해할 때는 계약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물권행위 개념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린 것대로 읽어볼까요? 물권행위는 뜻이 뭐죠?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가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게 이게 물권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물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행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미 가치를 다 이전하기로 이미 다 합의를 해버렸으니까 물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행해야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내자,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넘겨주기로 하는 거니까 물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준물권행위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니까 준물권행위인데 여기는 얘가 세 가지 있죠.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리고 지식 재산권의 양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도 하죠? 용어 기억나셔야 됩니다. 의무, 부담행위. 그리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둘 다 처분 권한이 필요하니까 내자 무슨 행위라고 그러죠? 처분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식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에 따라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중에는 불요식행위가 훨씬 더 많아서 이게 원칙입니다. 반면에 요식행위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5가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5가지 법인 설립행위, 그다음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그리고 어음, 수표행위, 등기, 신청. 그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요시가 생각나죠? 요시가 네가 혼인만 하면 법인도 설립해주고 어음 수표도 주겠다는 게 나의 유언이다. 알겠냐 이 등신아? 그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두 문자만 외우시면 안 돼요. 요시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뭐 알겠냐 이 등신아 해놓고 그게 뭔지 잘 모르면 안 되니까 쭉 두 문자로 읊어보고 내용을 이제 암기할 수 있는 팁을 마련해 드렸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차근차근 풀어서 여러분이 직접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출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상행위. 어느 한쪽에서만 출연했다 그러면 무상행위.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유상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된행위, 종된행위 배웠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다. 매매계약은 주된행위고 계약금 지급하는 것도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종된행위입니다. 종된행위. 다만 요 종된행위는 주종관계에 있는 거니까 종된행위는 주된행위에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죠. 그걸 세자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부종성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종된행위는 주된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계약금임을 명백히 하고 계약금을 지급해도 충분히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된행위는 주된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 있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반적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 뭐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일반적 효력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겁니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서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세 번째 의인사법의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내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책으로 56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서설이라고 해서 법률행위 목적이란 내용이라 해서 두 줄 나오죠. 밑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뭐가 키워드죠? 법률 효과를 말한다. 거기까지 밑줄에 두고 법률 효과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줄을 그어놓고 이제 이쪽으로 오실까요? 여기서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 먼저 보도록 할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은들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늘 자주 그리는 매매 계약 사례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 체결 시 계약은 1월 1일 날 체결했다 칩시다. 그리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정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행기예요. 이행기.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기, 변제기 똑같아요. 채무를 변제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이행기, 변제기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요 계약을 체결한 건 이제 1월 1일이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이제 3월 1일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요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죠? 매매 계약의 목적 아까 읽어봤던 내용이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공부할 때 법률 효과 밑에 뭐가 있었죠? 권리 변경의 결과 있었고 그 밑에 어떤 그림이 있었죠? 요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은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게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은 뭘 해줘야 되고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아보면 바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칠판에 와서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갑만 건물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할 게 없는 거죠. 그럼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이게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밑에 이 계약의 목적은 뭐죠? 시계 찾는 것, 100만 원 주는 것 이게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법률행위 목적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으면 바로 법률행위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이건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건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이건 성립요건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 성립요건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확가적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확가적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성립요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효력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 안에는 성립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도 역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목적이 두 가지니까 둘 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이 확정되는지 따져볼까요? 그럼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확정된 거죠. 왜냐하면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토지 가지고 있고 자동차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중에 건물을 하나 딱 찍어서 을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겁니다. 즉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무엇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재산 중에서 건물을 딱 찍어서 을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당연히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을의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을의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은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확정된 거죠. 그러면 요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3억 원을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요 3월 1일에 얼마의 돈을 주면 되는 거죠? 3억 원의 돈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건 당연히 확정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우리 계약을 체결할 때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대금 액수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이것도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의 시세라는 게 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동산의 시세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의 시세 의학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시세라는 게 늘 있으니까 3월 1일에 이 건물의 시가를 살펴봤더니 3억 2천만 원인 겁니다. 그럼 3억 2천만 원 주면 되죠. 그다음 3월 1일 날 이 건물의 시가를 살펴봤더니 2억 8천만 원인 겁니다. 그럼 2억 8천 주면 되죠. 이렇게 이행할 때에 시세 의학을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도 충분히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확정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 시가 되는 거예요, 이행기가 되는 거예요. 이행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기에 무엇을 넘겨줄 건지, 그다음 이행기에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확정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은 딱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기에 갑이 을에게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행기에 을이 갑에게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다 확정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 확정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확정 통과됐어요. 확정 통과된 다음에 검토하는 게 두 번째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하는 게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건물 소유권 이전도 목적, 대금 지급도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어떤 경우가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불가능한 경우 생길 수 있죠. 그다음 을의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도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고 대금 지급해야 될 날짜가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3월 1일에 왔는데 보니까 우리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을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이게 금전채무라는 거예요. 금전채무. 그러면 이 금전채무의 경우에 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이행 지체라는 것만 있고 이행 불능이라는 건 없어요. 이행 불능이라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금전채무는 이행 지체만 있고 이행 불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 뿐이고 대한민국 안에는 항상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한민국 안에는 항상 돈이 있으니까 을이 그 돈을 누구로부터 빌려다가 또는 세배다가 어쨌든 돈을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라는 것만 있고 이행불능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가능성은 법률행위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논하는 논점이에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대금 지급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즉 건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지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뭘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건물 소유권 이전 가지고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 대금 지급이라는 건 이행 불능이라는 게 없으니까 불가능한 경우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건물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건물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매매계약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 건 3월 1일입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이걸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인 이렇게 외워버릴까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에요. 다시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가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자, 그러면 이때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성립인가요? 불성립인가요?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성립인지 불성립인지 둘 중 하나 고르면 뭐가 되죠? 성립이죠. 성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으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가적사 중에서 가능성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성립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고 있는 거죠. 효력요건. 그 다음에 효력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있죠. 갑하고 을 있고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소유권 이전한다는 목적이 있기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의 의사표시 있고 을의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 있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게 됐으니까 이 매매계약이 성립요건을 갖춘 거예요. 성립요건을 갖춘 거니까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중에는 뭘 골라야 돼요? 성립을 골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원시효불능의 경우에 이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무효죠. 즉 성립요건을 갖췄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죠. 즉 먼저 건물 소유권 건물을 딱 찍어서 을에게 넘겨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확정은 된 거예요. 확정은 된 건데 지금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니까 성립요건을 갖췄지만 효력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서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무효. 자, 먼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게 원시효불능이고 원시효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다음 이제 전개되는 내용을 좀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황은 똑같아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을은 선이에요. 을은 선이. 그러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 그랬으니까 뭘 몰랐다는 거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암만 주의를 해도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당연히 유효라고 생각해요, 무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은 뭐냐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암만 주의를 해도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계약이 무효인 걸 알았다면 굳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 같은 걸 을이 지불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을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당연히 유효라고 생각하고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걸 을이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계약의 유효를 믿고 을이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 그 손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실외이익의 손해라 그래요. 다시 무슨 손해라고 한다고요? 실외이익의 손해라고 말합니다. 계약의 유효를 믿고 들인 돈, 이걸 실외이익의 손해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갑의 상황도 잘 눈여겨볼까요? 갑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은 알았어요.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데 요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은 알았어요. 또는 적어도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아무것도 몰라서 실내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줘야 되죠. 물어줘야 되죠. 왜 물어줘야 되죠? 갑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갑 잘못한 거 있다 없다? 있죠. 만약에 이제 상대방 을에게 손해가 생긴 건 맞는데 갑이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그럼 갑은 불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이 알았다는 겁니다. 을은 선이 무과실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은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사실을 을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이걸 말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죠. 안 해줬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을이 선이죠. 그러니까 갑이 말해줬다면 을도 이 사실을 아니까 알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말 안 해주고 을과 계약 체결을 강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아무것도 몰라서 신뢰에게 손을 입게 된 거니까 말만 해줬더라면 을은 이 비용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말해주지 않은 거니까 을에게 손해가 생긴 거죠. 그 을이
을에게 생긴 손해 결국 누구 때문에 을에게 손해가 생긴 거예요. 갑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갑 때문에 결국 을에게 손해가 생긴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물어줄 필요 없다. 물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 제도 이름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제도 이름 말하는 게. 이렇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데 이 제도 이름이 뭐죠? 이게 535조.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반드시 외웁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냥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일단 535조인데요. 이건 계약법의 계약 성립 파트 뒤에 가시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의사실현, 교차 청약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인데 535조입니다. 제가 조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할 때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할 때 나온다? 원시적 불능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 의무자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죠?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일 것. 두 번째, 배상 의무자는 손해배상해 줄 의무 있는 사람이 갑이니까 배상 의무자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다음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요 요건이 갖춰지면 상대방에게 생긴 무슨 손해를, 신뢰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제도인 겁니다. 자, 이건 늘 붙여서 외우기 바랍니다. 먼저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은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생긴 신뢰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된다 그 말은, 문제될 수 있다 그 말은 이 제도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원시적 불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1월 1일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했어요.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고 1월 1일에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게 며칠이죠? 3월 1일이죠. 그런데 요 2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럼 무슨 불능이었죠? 원시적 불능. 그런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걸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다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게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했는데 2월 1일에 이 동네 태풍이 불어와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나버려 없는 겁니다. 이건 원시적 불능인가요? 후발적 불능인가요? 이것도 역시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래서 요 처음부터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된 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다음 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건 후발적 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먼저 결론부터 좀 내려볼까요? 아까 원시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 그랬죠. 무효. 그러면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는데 2월 1일에 병한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다.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 날 체결해 놓은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즉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이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기는 유효죠. 유효. 그럼 왜 유효하게 될까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그랬는데 무효가 된 이유가 뭐였죠?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가 무효였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1월 1일에는 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일단 법률행위 목적이 있죠. 건물 소유권을 의지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소유권을 의지하는 게 일단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요건도 갖추었고 성립 요건도 갖추었고 효력 요건도 갖춘 거니까 이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면 이렇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판가름하는 기준 시점 언제예요? 계약 체결시죠. 계약 체결시. 요 계약 체결시를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체결시가 되는 거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다 통틀어서 말할 때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아까 성립 요건 세 가지 갖추면 법률행위 성립한다 그랬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 계약 같으면 합치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다시 위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즉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만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후발적 불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갑이 이중매매했다는 뜻이죠. 이중매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병과 또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능력을 확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해요, 유효. 왜 유효할까요? 이게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거냐 병과 계약을 체결할 거냐 자체를 원칙적으로 갑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을 못 해준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책임이 돌아갈 만한 사유를 말하는 건데 고의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갑이 자기가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한테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갑이 자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된 경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보시면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름 뭐죠? 채무자. 이렇게 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다뤄요.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다룬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뜻이죠?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니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두자, 해제할 수 있고 을은 자신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 갑에게 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룬다는 겁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난 거예요. 2월 1일에 태풍 불어서 건물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태풍 불어서 건물이 박살난 거니까 일단 소유권 이전이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당연히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이 태풍 때문에 박살난 거니까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박살난 거니까 소유권 이전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갑이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이 갑의 고의과실 없이 건물이 멸실이 된 거니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 그 다음에 의뢰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해야 될까요? 의뢰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태풍이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박살난 거죠. 그러면 갑에게도 책임이 없지만 누구에게도 의뢰에게도 아무런 책임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요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의뢰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뭐 해야 되죠? 소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소멸하고 의뢰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결국 갑은 의뢰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갑이 손해 보는 거죠. 그럼 갑은 어떤 손해를 보죠?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고. 조금 자세하게 표현하면 요 갑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요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다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로 다룬다? 위험 부담 문제로 다룬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그다음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 채무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정리를 해볼까요? 이쪽에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건 무슨 불능불이죠? 원시적 불능불인 겁니다.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유효예요. 자, 그럼 두 가지를 질문 드려볼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의 X예요.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X O. 아까 불능에 두 가지 있죠?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라는 건 O의 X예요. O죠. O.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O의 X예요. 다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OX. 이거 다 판례에 따라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원시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OX. O죠. 오직 그래서 X에게 찍으시면 안 돼요. 느낌으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할 때 나오는 거죠? 원시적 불능할 때 나오는 거죠. 후발적 불능할 때 나왔던 제도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하고 위험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린 질문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오직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O의 X예요. O.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예 붙여서 외울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꼭 붙여서 외우기 바랍니다. 다시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가볼까요? 그러니까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이 법률행위 목적이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확정 통과됐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가능성이에요. 그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죠? 네.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에 해당이 되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에서 그냥 딱 끝나버리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가능했느냐 불가능했느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면 된다.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원시적 불능 두 가지 꼭 외워야 돼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적법성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